한국의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알려지지 않은 작은 섬 하나가 있다. 지도에 표기되지 않아 사람들은 흔히 지나치지만 현지 어부들은 그 섬을 도깨비 섬이라 부른다. 이곳에서 많은 신비로운 소문과 함께 무수히 많은 공포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김태호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피곤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휴가를 내고 동해안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러나 친구들이 빠지게 되어 혼자서 떠났다. 동해안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던 중 그는 현지 어부들이 술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여러 어부들이 도깨비 섬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커진 태호는 배를 빌려 섬으로 출발했다. 섬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고요한 분위기와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오래된 낡은 집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도깨비가 가족의 딸을 데려갔다는 기괴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태호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숲 속에서 무언가 끌리는 느낌을 받으며 혼란스러운 길을 지나갔다. 섬 중앙에 도착했을 때 그는 폐허가 된 사당과 무시무시한 도깨비 탈을 발견했다. 그 탈에는 저주가 시작된다는 예언이 적혀 있었고 태호는 그 순간 탈에 의해 조종당하게 되었다. 도깨비가 나타나 태호를 붙잡고 의식을 잃은 후 그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의 곁에 있었다. 그러나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다시 도깨비 섬에 가서 실종되었다. 태호는 도깨비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경고하며 살아가고 있다. 누구도 그 섬에 가지 말라고, 도깨비의 저주가 그들의 인생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두 번째 이야기나는 어릴 적부터 조금 이상한 일을 겪곤 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귀신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셨지만 그런 이야기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서 사실 그다지 믿지 않았다. 그래서 중학교 때 처음 그 일을 겪기 전까지는 내 생활은 나름 평온했다. 중학교 2학년 여름이었다. 나는 그해 긴 여름 방학을 맞아 외할머니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외할머니 댁은 내가 자란 도심과는 달리 시골 한편에 위치해 있고 집 주변에는 산과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무엇보다도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독특한 한옥의 냄새가 항상 묘한 기분을 들게 했다. 할머니는 항상 친절하게 나를 맞아주셨고 나는 여름 방학 동안 다양한 시골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에 매우 신났다. 그러나 그 마을에는 전해오는 무서운 전설이 하나 있었다. 바로 검은 여자라고 불리는 밤의 거리를 대회하는 귀신 이야기였다.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매번 하시며 내가 늦게까지 밖에 나가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다. 어느 날 밤 할머니와 나는 마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검은 옷을 입은 여자의 형상이 보였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는 하얗게 질리셔서 내 손을 붙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할머니는 문을 잠그고 창문까지 닫은 후 나에게 절대 창밖을 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가면서 밖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메아리처럼 반복되는 희미한 발자국 소리였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드디어 우리 집 바로 앞에서 멈췄다.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살짝 창문 틈새로 바깥을 엿보기로 했다. 그 순간 내 눈이 마주친 것은 검은 옷을 입은 여자의 얼굴이었다. 피부는 하얗기를 넘어 투명할 정도로 창백했고 머리는 길고 검었다. 무엇보다 그 눈은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눈을 본 순간 몸이 떨어져 나가고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문 앞에 서서 나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가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추위를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할머니는 그 순간을 감지하고는 큰 소리로 기도문을 외치며 나를 감싸 안았다. 점차 발자국 소리는 다시 멀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나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 마을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되던 해 나는 내 꿈속에서 다시 그녀를 보게 되었다. 이제 조금 어른이 된 나는 꿈속에서도 그녀가 어떤 존재인지 더 잘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는 나에게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차갑게 시리도록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손을 잡고 말았다. 그 순간 강렬한 빛이 눈을 멀게 할 정도로 비추었고
나는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어른이 되고 나서도 그 꿈은 나를 괴롭혔다. 결국 나는 주술사나 영매사를 찾아가 그 꿈의 의미를 물어보았다. 그들은 나에게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고 했다. 그녀는 나의 조상 중 일찍 죽음을 맞은 어느 여인이온이었으며 나에게 무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로부터 또 많은 시간이 흘렀고 나는 결혼해서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 아이가 나를 쪽량배공안하면서 같은 악몽을 꾼다고 말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바라보고 손을 내민다고. 나는 그날 밤 다시 한번 그녀를 만나게 되었다. 한평생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녀를.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는 알 수 없는 결심이 섞인 담담함이 몸을 감쌌다. 다시 꿈속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되었다. 그녀는 단지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와 내 가족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다. 언제까지나 그녀의 존재를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우리 후손들 역시 그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로 인해 더 이상 우리 가족이 그녀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집에서는 이제 더 이상 소름 끼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의 얼굴을 가끔 꿈속에서 마주한다. 단지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슬픔과 그리움의 존재일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저녁, 김준영이라는 청년은 항상 그랬듯이 자기 방에서 혼자 인터넷을 즐기고 있었다. 무더운 여름이었고 창문을 열어놓고 방 안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게 했다. 그는 공포 영화나 소설을 좋아해서 죽음의 그림자라는 유명한 공포 블로그를 자주 방문하곤 했다. 그날도 역시 그 블로그를 방문해 무서운 이야기들을 읽고 있었다. 죽음의 그림자 블로그에는 새롭고 신선한 공포 이야기들이 매일같이 올라왔다. 그중 하나가 특히 그의 관심을 끌었다. 제목은 지옥의 초대장이었다. 이야기는 다소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어느 한 집안에서 벌어진 괴이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주인공은 신혼부부였고 그들은 최근에 이사온 새 집에서 이상한 일을 겪고 있었다. 밤마다 알 수 없는 소리와 기이한 현상들, 심지어 피가 묻은 낡은 초대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초대장은 정교하게 꾸며져 있었고 붉은 실로 봉인되어 있었다. 초대장을 열어본 순간 그들에게는 끔찍한 저주가 덮쳤다. 이야기 속 신혼부부는 점점 더 무서운 일들을 겪게 되었고 결국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초대장은 그들을 어느 곳으로도 안전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들은 집을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시달렸다. 결국 그들은 그 초대장을 되돌아가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놓기로 결심한다. 이야기를 다 읽은 준영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주 짧은 경고 문구가 있었다. 이 초대장을 읽은 사람은 벌써 한밤중에 찾아올 죽음의 손길을 느낄 것이다. 준영은 잠시나마 이야기에 몰입하여 그 문구를 지나쳤지만 문득 그 경고 문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방은 어느새 어둠에 휩싸였고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듣기에 왠지 모르게 기이했다.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라게 되었다. 그의 컴퓨터 화면에 비친 한 줄에 알 수 없는 메모가 있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초대장을 보았다면 24시간 내에 당신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거 뭐야? 준영은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다. 분명 블로그 글을 읽고 있었을 때는 이런 메시지가 없었다. 갑자기 팔에 소름이 돋으면서 방 안의 기온이 떨어진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준영은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웠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머릿속에서 그 초대장과 경고문이 떠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잠은 오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침대에서 뒤척였다. 그러다 새벽 2시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기괴한 소리가 그의 방 밖에서 들려왔다. 무언가 끌리는 듯한 소리가 복도를 타고 점점 가까워지더니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심장이 요동치고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가 방 밖으로 나가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느낌이었다. 숨을 죽이고 문틈을 통해 밖을 살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보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게 자신이 읽은 이야기 때문에
생긴 환각이라 믿으려 했었다. 그래, 단지 소설일 뿐이야. 자꾸 되새겼다. 다시 침대로 돌아와 누웠는데 이번엔 속삭이는 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다. 준영아, 초대장을 받았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며 준영은 눈을 더욱 부릅떠봤다. 방 한 구석에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나타났다. 그 순간 그의 핸드폰이 소리 없이 울렸다. 익명의 번호에서 문자가 왔다. 24시간이 지나가고 있어. 이제 정신을 차릴 시간이야. 공포에 질려 핸드폰을 떨어뜨리며 다급히 문을 향해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방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려 할수록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기이한 소리는 멈췄다. 준영은 침대에 앉아서 숨을 몰아쉬었다. 결국 그는 잠이 들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는 몽롱한 상태로 컴퓨터를 켜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날 이후 죽음의 그림자 블로그를 다시는 방문하지 않았다. 가끔씩 그는 밤이 되면 방 한 구석에서 느껴지는 차디찬 기운을 느끼곤 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이 불러낸 공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전히 미완성 상태였다. 죽음의 초대장은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었다. 준영은 항상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게 되었다.